중국은 스스로 자신의 역사를 파괴하고 이제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훔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문화 대혁명의 잔혹함을 숨기고 오히려 한국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며 국제사회에서 거짓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은 단지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에도 이어지는 중국의 문화적 빈곤과 도덕적 몰락의 뿌리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고민하며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중국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익명으로 쓰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 이름이 밝혀지면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그냥 망명자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중국 북부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아버지가 한 가지 이유로 조금 특별했어요. 아버지는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으로 활동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학창시절까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버지의 과거는 공공연한 대화 주제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종종 술에 취하면 과거를 떠올리며 혼잣말처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친 시대였지. 내가 홍위병 활동을 했던 건 살기 위해서였어.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도 하셨고 때로는 멍하니 창밖을 보며 침묵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어린 저는 그 당시 무슨 뜻인지 잘 몰랐고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낡은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겉표지는 거의 바스러질 듯 낡았고 책 속에는 당시 홍위병에 대한 기록이 가득했어요. 글과 사진 속에는 사람들이 공개 처형당하거나 집이 불타고 사람들이 고발당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책을 봤어요. 홍위병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문했다는 내용이던데 아버지가 젊었을 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한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땐 시대가 그랬다. 모두가 그렇게 살았어야 했고 네가 그때를 판단하려 들지 마라.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밤 이후로도 그 질문을 다시 꺼낼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생각나서 마음 한편엔 의문과 불편함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홍위병에 대해 거의 배우지 않았어요. 아니, 아예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혁명은 중국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단편적인 설명만 있을 뿐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완전히 침묵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낡은 책에서 봤던 끔찍한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제가 직접적으로 정보를 찾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어요. 인터넷에서는 대부분 검열이 걸려 있었지만 집안에 유일하게 해외에서 유학했던 삼촌이 있었습니다. 삼촌은 가끔 외국에서 들여온 서적을 몰래 보여주곤 했어요. 주로 영어로 쓰인 책들이었죠. 그중 하나가 문화대혁명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삼촌이 그 책을 책장에 꽂아둔 모습을 보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삼촌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책에는 홍위병들이 지식인을 고문하고 유적지를 파괴하며 가족들끼리 고발하도록 강요했던 시대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해 궁금했던 의문에 대한 단서를 찾은 것 같았어요. 책 속의 이야기는 너무도 생생해서 마치 그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제가 직접 들어간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삼촌은 제가 책을 읽는 것을 보곤 놀란 얼굴로 급히 책을 빼앗았습니다. 이걸 어디서 봤어? 이런 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그는 제게 단단히 경고했지만 그날 이후 저는 이 주제에서 더 멀어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시대에 정말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가 읽은 책은 그가 단순히 혁명의 부속품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의심을 키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침묵 속에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후 삼촌은 제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외국 서적 몇 권을 조심스럽게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조용히 책을 읽으며 진실에 대해 점점 더 알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더욱 확신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은 단순히 혁명이라는 단어로 미화될 수 없는 비극이었다는 것을요. 대학에서는 문화대혁명을 연구하는 수업이나 자료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검열하는 주제였으니까요. 한 번은 도서관에서 외국 학술 논문을 열람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논문에는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들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홍위병들은 단순한 학생 조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오쩌둥의 지시를 받으며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낡은 문화와 관습을 파괴하라. 는 마오의 구호 아래 홍위병들은 학교 선생님을 끌어내리고 교수들을 고문하고 집안 어른들을 고발하도록 강요했어요. 논문 속에 담긴 기록 중 하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자신의 부모를 혁명 반대 세력으로 몰아세워 홍위병들에게 넘겼고 그 부모는 결국 공개 처형되었다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읽는 순간 저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혁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지만 과연 그것이 단순한 생존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권력에 취한 행동이었을까요? 제가 연구를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몇몇 동료 학생들은 저처럼 더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겁에 질린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들의 반응은 제게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그때 정말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폭력을 휘둘렀어요? 왜 그런 일을 해야 했죠? 아버지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그땐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대였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죽어야 했는데요? 아빠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혁명이 없었으면 지금 너는 이렇게 앉아서 나를 비판할 수도 없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대의 희생자인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문화대혁명과 홍위병의 잔혹성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은 자료들과 정리한 글들은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갔지만 그와 동시에 제 주변에는 불안감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 내가 다루는 주제는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거야. 친구들의 경고가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어요. 학교의 학생 모임이나 소규모 토론 그룹에서 제 생각을 발표하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맞아. 우리 부모님도 그 시절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 뭐가 그리 두려운 걸까? 이렇게 묻는 친구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 우리 모두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 경고가 현실이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제가 참여한 소규모 세미나에서 시작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마오쩌둥의 지시가 홍위병의 폭력적 행동을 어떻게 정당화했는지에 대해 발표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홍위병의 학살, 지식인 탄압, 유적 파괴의 구체적인 사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통해 낡은 질서를 없앴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문화를 대가로 삼았을 뿐입니다. 발표를 마친 후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도 박수를 치거나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학교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담당 교수는 냉랭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거다. 일이 커지기 전에 여기서 멈추렴. 하지만 저는 조용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발표 자료를 정리해 더 큰 주제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심 정부 검열의 벽을 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지만 진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논문이 완성된 후 저는 학술 모임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날 모임에는 여러 교수님과 학생들이 참석했으며 저는 홍위병과 문화대혁명에 대한 실상을 가감없이 설명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었고 참석자들 중 몇몇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발표 후 대부분은 침묵 속에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제가 터진 것은 그로부터 몇 주 뒤였습니다. 학교 복도를 걸어가던 중 낯선 사람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이 학생이 맞지? 우리와 함께 가야겠다. 저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좁고 어두운 방에 가두고 묻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난번 발표에서 했던 말을 다 기억하고 있겠지? 그건 단순한 학문적 연구였습니다. 저는 누구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혁명의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내가 말한 내용은 반혁명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그 순간 제가 가진 모든 자료와 글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좁은 방에 갇혔고 그곳에서의 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길고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줬나? 내가 속한 조직이 뭐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제가 하고 있던 건 단지 진실을 탐구하고 알리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가 거대한 음모의 일부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신문은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외부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너 혼자 이런 생각을 할 리가 없어. 누가 너를 뒤에서 조종하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의 태도는 더 거칠어졌어요. 그들은 저를 협박하며 말했습니다. 내 가족의 안전이 중요하다면 지금 당장 협조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 행동이 부모님과 삼촌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들의 말대로 조용히 하겠다고 약속하며 모든 자료를 삭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풀려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삼촌은 제가 겪은 일을 듣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이제 이곳에서는 안전할 수 없어. 삼촌은 제가 망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해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여행 경로를 마련해 주었어요.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꾸렸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뒤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고향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삼촌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옳았다는 걸 나는 믿는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야. 떠난다고 해서 실패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무사히 비행기에 올랐고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향했습니다. 망명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낯선 땅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동시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망명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고향에서 받았던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죠. 처음 몇 달간은 생존이 우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망명자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친구들은 한국 문화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K-팝과 K-드라마는 단순히 유행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바꿔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배운 교육 속 한국은 항상 중국에 의존했던 약소국이었고 문화적으로도 그리 특별하지 않은 나라로 묘사되었으니까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한국 문화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가 접한 한국 문화는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한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창적인 문자라는 사실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특히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문자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자는 어렵고 이를 제대로 배우는 건 지식인의 특권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사랑과 배려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면서 저는 스스로를 자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대혁명 시기 중국은 전통을 스스로 파괴했죠. 고대 유적과 책을 불태우고 전통 예술가들을 탄압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많은 전통을 잃고 현대에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 우기며 그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어요. 망명 생활 중 저는 한국 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시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정성스럽게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바르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제 고국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의 전통 요리 중 많은 것이 문화 대혁명 동안 사라졌습니다. 지금 중국의 궁중 요리라는 것도 실제로는 과거를 복원한 것이 아니라 상상으로 만들어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새로운 가치를 더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봐야겠다. 그들이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켰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몇 년 후 한국 땅을 처음 밟은 날,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망명 생활을 통해 먼 발치에서 동경하던 그 나라에 드디어 도착했기 때문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는 짧은 인사마저도 저를 반겨주는 듯 했어요. 이곳에서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백 년 전의 건축물이 현대 도시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모습이 경이로웠어요. 고즈넉한 기와 지붕과 정교한 단청, 그리고 궁궐을 둘러싼 아름다운 정원은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복 체험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닐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며 저도 직접 한복을 입어보기로 했어요. 한복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었어요. 몸을 감싸는 천의 질감과 색감은 우아함과 섬세함 그 자체였고 입는 순간 마치 내가 다른 시대의 사람으로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전주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전주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한국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위치한 전통 가옥들이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한옥마을을 거닐다가 전통 찻집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마신 한 잔의 차는 단순히 맛있는 음료가 아니라 시간과 정성을 담은 선물 같았어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곳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게 만드는 데 성공했구나. 한옥마을의 작은 골목에서 저는 한국 전통 음식을 처음 맛봤습니다. 한상 가득 차려진 반찬들은 단순히 맛을 위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양한 재료와 정성을 통해 만들어진 예술이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한국의 전통이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전주 한옥마을에는 전통을 기반으로 새롭게 창작된 현대적인 상품과 예술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왔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단순히 여행자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관찰자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복궁과 한옥마을을 거닐던 감동이 가라앉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고국과 한국의 차이가 점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조선시대의 임진왜란부터 현대사의 한국전쟁까지 그들의 역사는 잔혹한 시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가 정교하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지켜온 노력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문화재에 담긴 정체성과 자부심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에 의해 약탈되었다가 되돌아온 문화재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강렬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예술품이나 유물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되찾으려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제고국 중국은 어떨까요? 문화 대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 자신의 역사를 파괴했습니다. 결국 현대 중국은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복은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거야. 김치는 중국 음식이야. 저조차도 중국에서 자랄 때 이런 말을 듣고 자랐지만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깨달았습니다. 한복은 한국인의 삶과 철학을 담고 있었고,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을 상징했습니다. 중국이 이 문화들을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국 문화를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문화적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전통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탐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열등감은 더 깊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전통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원하려는 의지조차 약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은 외세의 침략과 현대의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며 그것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스스로의 과오로 인해 그 가능성을 잃었고, 지금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훔쳐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차이를 깨달은 이상 나는 고국의 잘못을 외면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바꾸는 일은 내가 단순히 비난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경이로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웅장한 궁궐과 섬세한 단청의 색감은 여전히 변함없이 저를 압도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관람객으로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한 사람으로서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궁궐을 거닐다가 한 한국인 가이드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관광객들에게 경복궁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궁궐입니다. 일본 식민지 시절에 거의 파괴되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노력으로 복원되었습니다. 그의 설명 속에는 자부심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끝난 뒤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궁궐이 이렇게 다시 복원된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전쟁과 침략 속에서도 이 모든 걸 지키고 되살려낸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는 제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든 시절을 겪었지만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는 것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문화대혁명 시절에 아버지 세대가 저질렀던 실수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폭력과 파괴는 단지 과거의 유산을 없앤 것이 아니라 후대인 제 세대의 깊은 상처와 공백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 속에서도 무너진 문화와 역사를 되살렸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미래로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세대가 남긴 부끄러운 유산을 완전히 바로잡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한국처럼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나라를 존경할 것이다. 그들의 문화를 훔치거나 부정하는 일에 절대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하지만 제게는 사명과도 같습니다. 저는 문화대혁명의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겪었던 그 참혹한 시기와 그로 인해 우리 세대가 잃어버린 것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런 어두운 이야기를 계속하려 하십니까?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역사는 잊혀지면 다시 반복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한국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과거의 고난을 단순히 치욕으로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것을 현대와 미래로 이어갔습니다. 망명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고립감을 동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명자로서의 삶을 단순히 살아남는데 멈추지 않고 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문화와 역사의 가치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기여하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집중했던 것은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그것을 세계와 제5국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한국의 전통 보존과 현대화 과정을 상세히 연구해 필명으로 책으로 펴냈습니다. 책에서는 한국이 전쟁과 침략 속에서도 문화를 어떻게 복원하고 세계적으로 확산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다뤘습니다. 이 책은 망명자들 사이에서 작은 반향을 일으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강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힐 수 없기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강연이지만 한국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문화 대혁명의 교훈과 대비되는 한국의 성공적인 문화 보존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문화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정신입니다라는 제 메시지는 많은 청중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사례를 끊임없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연을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단지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가진 강국이며 그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끔은 제 고국을 떠올립니다. 중국은 여전히 잃어버린 전통을 되찾지 못한 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하며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부끄러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것은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서 시작된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고민하며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언젠가 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는 한국에서 배운 가치를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의 경제 성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독일의 교수가 있습니다. 독일 교수는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은 한 사회의 꿈과 고통, 희망과 절망,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과정이며 한국은 이 모든 것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볼프강 라이너입니다. 독일의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20년 넘게 경제 성장과 발전 경제학을 연구해왔지만 최근 들어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대학 내 제 연구실은 책과 논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경제 성장에 관한 보고서들이 제 책상 위에 높이 쌓여 있었어요. 1960년대 초 한국의 1인당 GDP는 불과 100달러 정도였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여 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섰다니 이는 경제학자로서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었죠. 수많은 그래프와 통계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 놀라운 성장의 비밀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제게 깊은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동료 교수가 제 연구실에 들러 물었습니다. 라이너 교수님, 이번 학회에서 발표하실 주제는 정하셨나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연구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나 곧 저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책과 논문만으로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통계와 정책 분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경제 성장의 숫자 뒤에 숨겨진 인간의 삶, 그들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꿈과 희망을 알고 싶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한 거죠. 단순히 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성장을 이끌어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한강의 기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대학에 연구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결정을 의아해했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말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특별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 그 과정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험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손에 쥐고 있자니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이번 여정이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인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연구 계획을 세우며 다짐했어요. 단순히 성공 사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명암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요. 경제 성장의 이면에 있는 사회적 변화와 개인의 삶의 변화까지도 깊이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의 규모와 시설이 어찌나 현대적이던지 이것이 과연 50년 전 가난했던 나라의 모습일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최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직원들의 친절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감탄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의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졌죠. 호텔에 도착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라가 불과 50여 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호기심이 커져갔어요.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나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로웠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이 나라의 미래를 향한 열정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한국의 현대사를 다룬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과거의 사진들과 현재의 모습 사이의 극명한 대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1950년대 전쟁 직후에 폐허가 된 서울 사진, 60년대의 가난한 농촌 모습, 그리고 7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산업화의 흔적들. 이 모든 것이 불과 반세기 만에 일어난 변화라니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박물관을 나오며 한 노인분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보시고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우리는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살아있는 역사를 만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눈에 담긴 자부심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노인분이 말씀하셨어요. 전쟁 후에는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모두가 하나 되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한국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뒤에 숨겨진 수많은 개인의 이야기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노력, 희생, 그리고 꿈이 모여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보이는 젊은이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패션, 사용하는 기기들, 그리고 활기찬 모습은
현대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듯 했어요. 이 젊은이들은 과거의 고난을 겪은 세대와는 또 다른 경험을 하며 자라났겠지만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가 만들어낸 기적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고 며칠 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경제학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학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제 의문에 대한 답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경제학 세미나는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에 관한 발표가 한창일 때 저는 박정희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발표자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 경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발표자인 김진우 교수님께 다가갔어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은 흔쾌히 승낙하시며 근처 카페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0년대 초 집권했을 때 한국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더 흥미가 생겼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매달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이야기,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펼쳤다는 설명. 이 모든 것이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어냈다는 거였죠. 그의 리더십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의 경제적 비전이 한국 경제 부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곧 김 교수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었죠.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경 문제도 심각했고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면에는 복잡한 역사와 인간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거죠. 경제 성장을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오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조국 근대화의 영웅으로 추켜 세우고 또 다른 이들은 독재자로 비난하고 있었죠. 이런 상반된 평가를 보며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히 경제 지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경제 성장의 그늘, 정치적 억압,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간 보통 사람들의 삶.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연구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 정책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동시에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들은 이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를 위해 저는 여러 지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업화의 중심지였던 공단 지역, 새마을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농촌 마을, 그리고 도시의 서민 지역 등을 돌아보며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구미의 전자산업단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 산업화의 또 다른 측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35년간 전자제품 조립 라인에서 일하다 은퇴한 여성 노동자 이미경 씨를 만나 여성 노동자들의 시선으로 본 산업화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미공단 인근의 조용한 카페에서 이미경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과 구분 등을 보며 저는 그녀가 겪었을 힘든 시간들을 상상해 보았어요. 제가 20살 때였어요. 이미경 씨의 눈빛이 먼 과거를 더듬는 듯 했습니다. 고향 시골을 떠나 이곳으로 왔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가족을 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공장 건물들을 바라보며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저렇게 좋아졌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10명이 한 방을 쓰는 기숙사에서 살았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작업 현장에 대한 그녀의 설명이었습니다. 눈이 빠질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현미경으로 작은 부품들을 들여다보며 조립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만든 제품이 외국으로 수출된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이 씨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세계적이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그게 우리 손으로 만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부심 뒤에는 큰 아픔도 있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후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8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일터로 돌아가야 했죠. 이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청춘과 꿈을 희생시켰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80년대 후반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 씨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생기고 우리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이 씨가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포기했던 것 같아요. 건강, 가족과의 시간, 우리의 꿈,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희생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냈다고 믿으니까요. 다만 우리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경 씨와 헤어지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 뒤에는 이미경 씨 같은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한국이 있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구미를 떠나며 저는 이제 어떤 곳을 방문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산업화의 현장을 보았으니 이번에는 새마을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농촌 마을을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측면의 한국 경제 발전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 저는 이곳에서 박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새마을 운동 당시의 기억을 들려주시겠다는 할머니를 따라 마을 곳곳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기 보이는 길 있죠? 우리가 손수 만든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날랐고 흙을 다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생기고 나니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을을 둘러보니 과거의 고된 노동이 오늘날의 발전된 모습으로 이어진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꽃밭이 가득한 마을 회관 앞에 멈춰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회관도 우리가 직접 지었어요. 밤새 벽돌을 쌓고 지붕을 올리고.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원망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 고생한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좋아졌네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저는 그 손에 새겨진 세월과 노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정부에서 시멘트나 기술 지원을 해줬지만 실제로 마을을 바꾼 건 우리 주민들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서로 도우며 모든 마을 주민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히 정부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이는 박순자 할머니 같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 그 과정에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도 있었겠어요. 제 물음에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농사도 제대로 못 지었고 가족들과 보낼 시간도 없었죠. 어떤 이웃들은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나라가 발전해야 우리 삶도 나아질 거라고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경제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개인의 희생과 고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발전이라는 대의 앞에 개인의 삶이 얼마나 쉽게 희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마을을 떠나기 전 할머니는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우리 이야기를 쓰실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이 길을 걸었다는 걸요. 힘들었지만 그때 우리는 행복했어요. 우리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말씀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경제 성장의 이면에 있는 개인의 희생과 고통,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느꼈던 자부심과 희망.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농촌 마을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 농촌의 주민들.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 달랐지만 공통점도 있었어요. 바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과 그것을 위해 기꺼이 감내한 희생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 경제연구소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박정희 시대를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김영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국 경제 발전의 역사적 순간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김 교수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가난에 허덕이던 나라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어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죠. 그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국가 발전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1960년대 초반의 경제 지표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놀라웠어요. 특히 수출 증가율은 세계를 놀라게 했죠. 박 대통령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폈고 이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죠. 김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단결된 노력이 있었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조국 근대화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김 교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운동은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었어요.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냈죠. 농촌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국민들의 희생 정신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어려움을 감내했죠.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했고 농민들은 땀 흘려 일하며 농촌을 바꿔나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냈어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완벽했다고 말할 순 없겠죠. 민주주의의 후퇴나 인권 문제 등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김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예요. 강력한 리더십, 국민들의 헌신, 그리고 명확한 비전이 만들어낸 결과죠.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거예요. 김 교수와 헤어지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비전,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공통된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의문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급속한 경제 성장이 모든 이에게 이로운 것이었을까? 그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은 없었을까? 그리고 이런 발전 모델이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할까? 이런 질문들을 안고 저는 한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적지로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를 선택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저는 이곳에서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박지원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세대가 겪은 산업화 시대의 경험과 그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캠퍼스 내 잔디밭에 앉아 박 교수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이 오늘날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종종 무시되었고 환경 문제도 심각했죠. 정치적 자유도 제한되었고요. 이런 문제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1987년 민주화 항쟁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국민들은 더 이상 경제 발전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를 천천히 거닐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90년대 이후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어요. 박 교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노동권이 강화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죠.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커졌고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곧 진지해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경제적 양극화,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 이런 문제들은 과거의 고속성장 모델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박 교수는 특히 세대 간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경제 성장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녀는 또한 과거사 청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인권 침해나 정치적 탄압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이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니라 도전과 극복,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혁신의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캠퍼스를 나서며 저는 한국 사회가 겪어온 변화와 현재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경제 성장의 그늘에 가려졌던 문제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며 저는 한국의 역사가 단순한 경제 성장의 이야기를 넘어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발전의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의 모습에서 저는 희망과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주간의 연구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 성장.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는 단순히 경제 지표와 정책을 분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구미의 전자공장에서 만난 이미경 씨의 떨리는 목소리, 경상북도 농촌마을에서 만난 박순자 할머니의 깊이 팬 주름, 창원의 기계공업단지에서 들은 박민수 씨의 주름진 손, 이들의 이야기는 재계 숫자 너머의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한 통계의 나열이 아닌 수많은 개인의 꿈과 희생, 그리고 열정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느낀 점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그의 화답한 국민들의 단합된 노력. 이 두 가지가 만나 일어난 변화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대가 역시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 인권의 유린, 노동자들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웠던 것은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찬란한 경제적 성과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노력.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과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의지야말로 제가 본 한국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탑승 안내방송이 울리자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이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연구가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단순히 한국가의 성공 사례를 넘어 인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 발전과 사회 정의,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와도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한국의 모습에서
저는 희망과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에 많은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회의 꿈과 고통, 희망과 절망,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과정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로 돌아가 이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저는 단순히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사회의 발전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제적 성공 이상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